네, 4월 재보궐선거가 이제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과 박 전 장관의 맞대결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치러집니다. 박 전 장관과 3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이제 당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좀 네.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근데 제가 작년에 12월 이제 13일 날 출마 선언하고 거의 한 달 이상을 이제 혼자 10대 1로 야당 후보하고 싸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정책 발표도 하고 또 유튜브도 좀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경쟁자인 박영선 전 장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외롭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네, 이게 혼자 하다가 한 분이 오니까 되게 든든해요. 또 한편으로는 또 긴장감도 생기고 이제 경쟁이 시작이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훨씬 든든합니다. 네, 그러면 오전에 박영선 전 장관 출마 선언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일터, 출퇴근과 통학이 21분에 있는 21개의 컴팩트 앵커를, 즉 21개의 다핵 분산 도시 형태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의 출마 선언과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첨단 그런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옛날에 마치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한 모습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 구상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들었죠. 굉장히 구상 자체는 전 되게 신선하고 멋있었습니다. 네. 최근 박 전 장관과 실제 같은 일정 동행한 적이 있으시죠? 네. 되게 반가워하시던데 먼저 그 화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특정 후보의 이 등판 시점을 고려해서 일정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분이서 열심히 하면 동상이 고생하는데. 눈이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네, 누님 올 때까지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친하십니까, 두 분이? 네, 원래 저희가 사선 의원이고 또 같이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의논을 같이 했던 친한 의원 사이죠. 제가 누님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두 분이 누님 동생 할 만큼 친하시면 굳이 경선 안 치르고 한 분한테 후보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누님 동생 하는 거하고 제가 후보가 되겠다는 건 좀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더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야당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친분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서 아마 좋은 정책 경쟁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저를 찍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좀 당심, 문심 공략에도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최대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그 성향을 보면 이제 대통령을 이제 사랑하시는 당원들이 많다.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 꽤 많은 당원을 확보하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나 또 앞으로 서울시장이 됐을 적에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할 적임자인가 이제 이런 경쟁을 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 번도 가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우리 당의 역사에서 한 번도 당을 떠나거나 또 이런 유력한 우리 민주진보의 지도자들과 협력을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조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상호가 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그런 적임자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네, 당심 공략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도 좀 포함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박 전 장관이 좀 더 유리해 보인 측면도 있긴 하던데 격차 좁힐 자신 있으십니까?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 앵커 하시던 분이 훨씬 더 유명해요. 또 많이 또 지명도도 높고. 근데 최근에 이제 자체 조사 결과나 여기저기 조사한 걸 보면 상승세로 추세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경선이 본격화되면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되게 흥미진진한
경선이 될 것 같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아무래도 우상호가 일 좀 낼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들이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좀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해결사로 나서서 당의 지지율을 올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처음 했을 때 당 지지율이 22%였는데 탄핵하고 대통령 당 선거 끝나고 나서 53%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제 지지율은 결국 왜 떠났는가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 진보적 진영들을 좀 결집시키는데 좀 말하자면 소홀해서 뭐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진보적인 지지층이 약간 좀 실망해서 이탈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 지지층 결집 이게 이제 제 쥐론인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인사가 후보가 되는 것이 이 진보적인 지지층을 선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파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경선 과정 자체가 우리 지지층을 떠났던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경선이 끝났을 때의 정당 지지율은 또 변화돼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80년대 학생 운동의 맏형 역할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 내의 조직 기반도 탄탄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그게 우 의원님이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내세우지는 않는데 네. 그 실제로 보면 이제 과거에 저하고 민주화 운동 같이 했던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관계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요. 또 가치로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또 한 분야는 제가 원내대표 할 때 탄핵을 이끄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 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검증해서 도와주는 또 그런 일단의 세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의 조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임종석 전 실장님과도 호영호제 하시는 사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도와주십니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도와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인 거죠? 그렇죠. 네.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람은 좋은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점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좀 강단 있게 밀어붙이고 막 예를 들면 경선을 할 때도 예. 막 상대방한테도 막 이렇게 말하자면 좀 밀어붙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게 약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좋은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선하고 착하고 이런 분들이 정치 경쟁에서 늘 밀려나는 정치 풍토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사람이 서울시장을 해서 서울시를 좋게 바꾸는 이런 경험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치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실체가 뭐냐 갖고 말이 많았는데요. 어제 인권위가 내린 결론을 좀 알아보니 박원순 시장님이 그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 일부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거는 송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또 인권위가 같이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권고 사항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재발 방지 대책이죠. 그래서 네. 저는 결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권위의 권고 사항 또 작년에 검찰이나 경찰이 발표한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 완전한 양성평등 서울시로 만들기 위한 전당 기구와 제도 개선에 아주 획기적으로 해서 환골탈퇴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1호 공약으로 역시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 한 20, 30년간 우리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민간 주택을 많이 공급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민간 주택의 공급만으로는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가 어렵고 또 서민들이 워낙 오른 집을 장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외국 사례를 보니까요.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 나라들이 굉장히 주택 시장이 안정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공공주택의 비율이 한 75% 되는데 거기는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시장 가격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저는 16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도심지 철길과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월세, 전세, 자가주택 형태로 16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이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그 보궐선거다 보니까 잔여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네. 말씀하신 이런 그 정책들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1년 안에 완공까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후보들도 이제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다음 이번에 나오면 1년 2개월 임기를 마치고 다음 시장에 또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마 대략 우리가 내거는 많은 공약들은 1년 2개월의 그 계획과 기초를 다지고 그것이 그 다음 임기 때 실현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1년 2개월에 할 수 있는 일만 공약하라고 그러면 참 옹색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의원님도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1년 동안 기초를 탄탄히 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한 번 더 도전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그럴 받아들여도 될까요? 생각입니다. 네. 대권은 그러면 저는 대통령감이 아니고 시장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권의 염두가 있으면 서울시정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하려고 다른 동네도 가야 되고 다른 지역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예 대권에 대한 염두 안 두고 오로지 서울시정, 오로지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의 마지막 공직 목표는 서울시장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서울시에 집중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야권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끼시는지. 만약에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어느 분으로 단일화되든 상당히 위협적이죠. 특히 현재의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 저희 당이 불리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그 누가 단일화가 되든 상당히 위협적이다. 네. 근데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누구도 위협적이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아요. 3월달 되면. 그래서 아마 그 야권에서는 단일화 성사가 아마 가장 중요한 승부수가 될 거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겠습니다만 상당히 마지막까지 요동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러워서 그러신지 구체적인 후보 이름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그 지난번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좀 되게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론되지 않은 분은 좀 서운해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또 좀 오만해 보일 것 같아서. 근데 다만 예측하자면 안철수 후보는 이미 고정 변수 아닙니까? 국민의당 후보로 이번에 예비 후보 등록하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 아니면 오세훈 후보 둘 중에 한 분이 될 것으로 되게 예측을 하는데 예. 뭐 다른 분들도 물론 경쟁력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지지율로만 보면 이제 나경원 후보가 좀 앞서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죠. 네, 그런데 그게 결국 안철수, 나경원, 우상호의 싸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두 분이 단일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반대로 그러면 한 번 더 비슷한 답변이 나올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사람이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만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코로나 방역에 다시 또 성공을 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다시 그동안 국민에 약속했던 민생과 서민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그쪽에서 단일 후보가 나와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들을 좀 보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재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옆에서 좀 계속 지켜봐온 분들도 계실 텐데 경쟁자들의 장단점을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기존 정당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지지층을 늘 일정 부분 확고하게 이렇게 갖고 계시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대변하고 계신 장점이 있지요.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최근에 이미지가 바뀌었죠. 근데 사실 이분은 굉장히 이제 강한 면모로 변신에 성공했다. 그게 이제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서 약간 나약해 보일 수 있었던 여성 지도자 이미지를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이제 또 약간 그 비호감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미지 변신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보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은 상당히 그 여성층이나 또 청년층에서도 호감도가 높은 원만한 후보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그만뒀던 사퇴했던 것들이 이제 보수 지지층에게 되게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 약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지금
우상호 의원님이 처음으로 나오시긴 했는데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계속 나오실 예정이고 앞서 어떻게 보면 좀 직구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은 공통적으로 다른 후보님들께도 계속 드릴 거니까요. 저희 방송 꾸준히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참 또 바쁘실 것 같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